예, 그러면 이제부터 학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축의 학술대회는 한국미학회 50주년 기념 학회로서 미학 연구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하에 본 학회의 50년 학문적 성과를 돌아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미학회 산하 8개 분과별로 각각 해당 분과의 연구 역사를 돌이켜볼 텐데요. 우선 제1부에서는 동양미학, 독일미학, 영미미학, 프랑스미학 이렇게 4분과에 해당하는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동양미학 분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서진희 선생님께서 예학과 의경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미학 연구의 발전적 회고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서진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좀 전에 오경남 선생님께서 제가 발표할 내용들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학과 의경, 중국 미학 연구의 발전적 회고. 한국 미학회가 창립되고 50년이 되었다. 그동안 간행된 학회지의 목차만 살펴보더라도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를 그대로 체감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어찌되었건 오늘은 50주년을 기념하는 날인 만큼 모든 한국미학회의 구성원에게 즐겁고 기쁜 자리가 되고 한국미학회의 앞날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첫 번째, 지천명. 사람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이 되어서야 자립하였으며 40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는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이 되어서는 귀에 거슬리는 것이 없었고 70살에는 마음대로 해도 복도에 벗어나지 않았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공자 자신의 배움의 과정에 대한 회고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즉 태어나면서 정해진 것으로 이해되었고 구체적으로는 귀천이라든가 수요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천명을 알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천명을 순순히 받아들여 내재화했다는 뜻일 것이다. 지천명이 등장하는 논어에 해당 구절은 공자가 예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도달한 경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각의 단계는 나름의 의의를 가지는데 지천명이 지니는 의의는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데 있다. 말하자면 외재적 대상인 예학을 내면화하는 것이거나 본질을 향한 심화의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천명을 제도화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주나라 초에 제정된 예학이다. 예학은 이전 시대의 신학적 세계관을 주나라의 새로운 가치관과 융합하는 것으로서 구성원 모두의 행동 양식을 규정한 것이었다. 중국 미학의 근원이 바로 이 예학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이 예학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 두 번째, 예학과 의경. 첫 번째, 예학. 중국 미학은 상당 기간의 예비 단계를 거쳐 제자백가 시대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고 한다. 제자백가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사상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상반된 주장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상들이 제시되었다.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명가, 음향가, 중흥가, 논가, 병가, 소설가. 각 학파는 자신의 중심 사상을 명칭으로 취한 것도 있고 창시자의 이름을 취한 경우도 있다. 출신 계층도 다양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만큼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상은 공유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 방식의 제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공유했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을까?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기는 550여 년에 걸쳐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 국면을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을 것이다.
안정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 부국강병을 통한 통일이 최선의 선택지로 보였고 가장 효율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통치술이 관건이었다. 그러니까 제자백가의 사상은 바로 이 통치술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유가와 도가는 공유하고 있던 문제의식에 대해서 같은 해결 방식을 다른 관점에서 제시했다. 유가는 주나라 주공이 제정한 예약을 철저하고 설득력 있게 교육함으로써 그러니까 예교를 통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반면 도가는 예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예약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보다 더 철저한 기초 위에 예약을 정립하고자 했다. 예약을 둘러싼 이러한 긴장관계는 이후의 역사 시기 내내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심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제자백가를 종합한 순자의 소를 거쳐 유가의 중심에 예약이 자리 잡게 되었고 한나라 때에는 유가가 국교가 됨과 동시에 공자의 신격화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유가의 예약관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준칙이 되었다. 예술의 가치도 예교의 수단이자 통치자를 찬양하는 매체로서의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되었다. 하지만 한나라 말에 이르게 되면 이 경직된 유가 경학의 예약관은 많은 폐단을 노정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다음 시대의 위진남북조 초기에 여러 대표적 지식인은 유가가 아닌 다른 원천으로부터 예약을 정초시키려고 했고 한, 왕필, 해강은 각자의 저술 속에서 도가 사상을 원용하여 풀어나갔다. 당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태종은 다시 이 유가를 중심으로 하는 예약을 천명했다. 당나라 이후 제왕학의 교과서로 받아들여진 정관정요의 예약 관련 부분 가운데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태상소경 조효손이 새로 제정한 음악에 대해 아뢰었다. 태종이 말했다. 예약의 제정은 만물에서 복도를 취하고 가르침을 세워서 욕망을 절제하기 위한 것이오. 그러므로 정치의 좋고 나쁨이 어떻게 예약에서 말미암겠소. 어사대부 두엄이 말했다. 앞시대의 흥망은 정말로 음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조 진나라가 멸망하려 할 때 옥수후정화가 지어졌고 남조 제나라가 망하려 할 때는 반려곡이 지어져서 길 가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슬프게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망국지음입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망국이 정말로 음악에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종이 말했다. 그렇지 않소. 어떻게 음악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소. 큰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즐겁고 슬픈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슬퍼지는 법이요. 슬픔과 즐거움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음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멸망해가는 나라의 정치는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서로가 그 괴로운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슬프게 느껴질 뿐이요. 상서우승 위징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예다 하지만 그것이 옥이나 비단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악이다 하지만 그것이 종이나 북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음악이란 사람의 화합된 마음에 있는 것이지 음조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종이 그렇다고 여겼다.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공자, 악론, 악기의 주장과 이에 대한 성모해당론의 반론, 그리고 반론에 대한 유가의 재반론 등 중국 역대 악론이 이 짧은 대화 속에 일목요연하게 반영되어 있다. 정관정요는 이후 역대 황제에게 뿐만이 아니라 당나라의 사인에게도 깊은 영향을 줬다. 다양한 예술론을 남기고 있는 백거이가 젊었을 때 과거 준비를 위해 작성한 책림 여러 곳에 정관정요를 그대로 옮겨 싣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나라 이후에는 유학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하진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주희의 시 직전서 한 부분을 인용하는 단어가 있다. 내가 듣기에 시에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지어진 가요에서 나온 것이고 손과 같은 시편은 모두 주나라 때 조정과 교묘에서 연주된 악가의 가사로서 그 언어는 온화하고 정중하며 그 뜻은 관대하면서도 중일하고 지은 사람은 종종 성인의 무리였다.
진실로 만세의 모범으로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의경. 의경의 특성을 형용하는 말로는 허관성, 주관성, 정신성, 무한성 등과 같은 것이 있다. 당나라 때 처음 예술과 관련을 맺고 나서 점차 심화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면서 명청시대에 이르면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예약이라는 척도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척도로서 의경이 등장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쳤다. 특성을 나타내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의경론에는 도가사상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유가사상에서도 의경의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문제다. 논어에도 이상적인 사회, 즉 도가 행해지는 사회와 대비하여 사가 직면하고 있던 사회, 즉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신상에 가해지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괴리에 대한 의식이 표면화될 때 예약을 척도로 하기보다는 이 주관적 요소가 더 두드러지기 마련이다. 중국 사인에게는 은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예약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다른 사회체제를 상정할 수 없었고 그러한 사회체제에 대해서는 다른 가치를 떠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전통적 가치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것은 외래사상인 불교가 아닐까 한다. 불교의 용어인 의경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예술과 연계시켜 사용한 인물은 불교가 대중적 기반을 획득한 당나라 때의 왕창령이다. 당나라 사인은 단지 신앙의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라 불교 교리에도 전통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왕창령의 시에 세 가지 경이 있다는 말이 시의 세 가지 제재를 불러온 곳에 불교 용어를 빌려와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과 정의 나란한 의의 경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해는 피상적인 것으로서 물, 정, 의에 대한 논의는 특히 의에 대한 논의는 이전 시기의 다양한 방식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이론들이 많다. 중국 미학에서 의경이 지니는 의, 예약을 중심으로 한 이 전통적인 가치 기준과 양립하는 기준의 출현이라는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가지 경, 즉 물경, 정경, 의경에 대응하여 시를 사경시, 서경시, 사의시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드는 의문은 사의시가 앞에 두 가지와 어떻게 구별되느냐, 사의시에서는 어떤 뜻을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제재의 분류라고 할 때 뜻이라고 하는 제재는 결국 무엇을 가리킨가?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얻지 못하겠다. 정과 경 이외에 시인은 또 무슨 뜻을 가져와 표현할 수 있는가? 생각인가? 생각은 욕망 가운데 있는 좀 이상한 예, 욕망이 아닌가? 지향이나 포부인가? 지향과 포부는 생각 가운데 전망적 성격을 띤 심리적 얘기가 아닌가? 왕창령이 분명히 말했듯이 정감은 즐거움, 슬픔, 원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통성, 즉 뜻에 펼쳐지고 몸에 위치되는 신근에 입각하고 팔식이 소유한 심원과 심소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경에서 말하는 뜻은 또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불학의 의경 개념에서 의와 경은 모두 모종의 실체가 아니고 실체화한 생각이 아니며 실체화한 상황이 아니다. 생각은 정지될 수 있고 상황은 배제되어야 하는데 정지와 배제는 또 무한한 과정이므로 의는 일종의 자기반성적으로 부정하는 의념의 본성이고 경은 일종의 자기반성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의 본성이다. 의의 본성이 공하고 경의 본성이 공함으로 공한 지혜로 공한 경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한의 의경이 된다. 왕창령의 표현이 비록 간략하기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불학의 의경관념을 시론에 도입했다. 우리는 물경, 정경, 의경이 참된 경계를 지향해 나가는 세 가지 정도의 분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새로운 척도로서의 의경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경과 정경을 넘어서는 더 높고 깊은 차원을 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인이 경험적으로 축적해온 함축,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평당, 심학의 영향 등에 의해서 심화되면서 의경은 예술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중국 미학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19세기 중엽부터 서양 미학이 중국에 전해졌는데 교육학, 철학, 심리학과 같은 학문과 사전류 가운데 언급된 미학 관련 내용들이 전해지다가 1915년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중국의 학자 왕구유는 중국의 전통적인 경계, 의경 개념을 서양의 미 개념에 맞추어 무아지경과 유아지경으로 나누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긴 하지만 미를 의경에 대응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중국 미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 1954년부터 중국 미학계에서는 미의 본질을 둘러싸고 미학대 토론이 시작되었다. 논쟁의 최초 초점은 유심주의와 유물주의 간의 논쟁이었고 이 논쟁은 내부적으로 다시 주관파, 객관파, 주객관 통일파, 객관성과 사회성의 통일파로 나눠졌다. 1980년대 초부터는 전체론에 입각해서 실천미학으로 전환되었고 이어서 중후기에는 실천미학을 비판하면서 후실천미학으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미학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과정과 병행해서 한편으로는 서양미학을 수용하면서 그 기초 위에서 비교미학 연구를 진행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미학 연구에 있어서 미학 통사, 시대별 연구, 범주 연구를 진행했다. 중국의 중국미학 연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미학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 선집이라 하고 최근의 성과물로는 2003년 이 19권으로 되어 있는 1052만 5천자에 달하는 중국 역대 미학 문고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 미학사 관련 성과물들이 여러 종 있는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총 8책으로 298만 자를 실은 중국 미학 통사가 나왔다. 미학 범주 연구와 관련해서는 단행본 여러 종이 있고 중국 미학 범주사 총 3책과 출판 자담의 기록에 따르면 총 30책으로 기획된 중국 미학 범주 촌서가 2001년에 1차로 10책, 2009년에 2차로 10책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중국 예술 비평 통사, 2017년에는 중국 신미의식 통사가 출간되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미학의 최근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서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생각이 들어서 소개했습니다. 이제 이 미학지에 소개된 이 동양미학 관련 논문을 중점으로 이야기해보겠다. 목차를 기준으로 거칠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셋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관련 논문이 75편, 각 장르 예술 이론 관련 52편, 미학 이론 관련 논문 23편. 시대별로 보자면 선진 시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루어졌고 예술 각 장르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지만 화론에 대한 논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2006년 제46집 별책으로 간행된 중국의 미학 및 예술 사상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한국 미학계가 독자적으로 중국 미학사를 서술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한국 관련 논문 27편, 각 장르의 예술이론 관련 논문 21편, 한국미 관련 논문 6편. 마찬가지로 예술론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한국미의 특성을 탐색하는 논문들은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 중국 학계에서 한국미학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일본 관련 논문 2편이 있습니다. 이 글의 서두에 지천명을 거론하면서 그 의의가 전환이라고 하는 데 있다고 했다. 5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미학회의 동양미학분과도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중국미학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향의 변화이건 정도의 심화이건 간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인데 기존의 것이 지닌 감성은 강하고 새로운 것을 향한 감성은 약해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미학과 의경이라고 하는 중국 미학의 대표적인 가치 기준을 살펴본 것은 중국 미학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해주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학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기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고 의경은 상대적으로 현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미학은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반론에 직면했지만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다. 새로운 기준의 출현은 내부에서 충분한 동력을 획득하거나 외부로부터 새로운 자원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인데 의경은 새로운 필요에 부응해서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는 가질 수 없었던 시야를 열어주면서 출현했다. 중국미학 연구도 이와 같지 않을까. 거의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연구 방식을 당연시하고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 관점과 관련하여 건설적 비판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비판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다양한 자원들이 개발되어 있다. 낯설게 또는 낯설게 여겨질 것이고 쉽게 인정받지는 못하겠지만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구 방법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참고할 만한 예를 하나 들자면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중국이라는 개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고 정의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 중국 미학 연구자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국은 한국과 특수한 역사적, 지정학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연구는 지역학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만한 힘이 없다. 한 잔의 물을 마루 앞에 묵묵 파인 곳에 부으면 가벼운 풀은 배처럼 뜨지만 술잔을 놓으면 곧 바닥에 달라붙어 버린다. 물은 얕은데 띄우려는 물건이 크기 때문이다. 바람 또한 두텁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워줄 힘이 없다. 그래서 붕새가 고말리 상공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바람은 바로 아래에 있고 푸른 후에야 비로소 바람을 타게 되는 것이다. 푸른 하늘을 등지고 있어 아무것도 그 붕새를 가로막지 못할 터이니 그제야 비로소 남쪽으로 갈 수가 있다. 장자 소요위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단정 취하자면 한국미학회라는 붕새가 고말리 상공으로 날아오르려면 날개를 받쳐줄 두터운 바람이 필요하다.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부족하겠지만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잘 조직되고 또 적절한 계기와 목표가 주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네.